그러니까 한 주도 잘 보내셨지요? 이제 뭐 이번 주 끝나면은 또 이제 8주차 또 중간고사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중간고사 문제는 여러분들 어, 우리 이제 구글에다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그 자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준비 잘 하셔서 부담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드렸으니 그렇게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7장 청소년 언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언어 문화는 언어 이해부터 시작해서 문화 이해, 그 다음에 특징과 실태, 개선 방향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언어 문화입니다. 청소년의 언어 문화는 이 언어는 의사 전달의 그 수단인 동시에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느끼고 겪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보면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느끼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겪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사람에게 알린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뇌를 통해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는 우리의 정신을 담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은 이런 어떤 발달 과정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상이한 어떤 이 언어 문화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특정 사회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특정 시대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언어에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생각이나 생각이나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그다음에 생각, 뭐 성격, 그다음에 어떤 심리 상태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여기는 생각이나 성격이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돼요? 이 한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향하는 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정체성과 역사성의 한 단면을 이제는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어떤 전달하고 생각을 나누고 글을 쓰기 위한 이런 도구로 뭐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언어는 이러한 어떤 특정한 이런 시대와 이런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뭐예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매체로서 일정한 어떻게 돼요? 형식과 이런 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과 성격과 심리 상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언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틴 하이데거는 자 그에 져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인간주의에 관해서 뭐 이런 어떤 그런 저서에서 언어라는 거는 어떤 그 언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여기는 존재의 어떤 존재의 집이고 그다음에 인간 본질의 어떤 거처이고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마틴 하이데거는 자 언어는 존재의 집이고 그다음에 인간 본질의 거처이고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블룸과 라이엘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언어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기는 자의적 어떤 기호 체계로서 어떤 규약 체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과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이 부호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 지식과 그다음에 이 생각을 표현하는 어떤 이제 부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보면 이 언어는 상당히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뭐 마틴 하이데거라든지 블룸이라든지 나일 같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어떤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이나 신념 여기에는 어떤 성격 뭐 이런 어떤 그런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회가 지향하는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 역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언어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념과 기능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언어의 어떤 그런 일차적인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 보면 자, 한 이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이러한 어떤 기호 체계를 통해서 이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을 이뤄간다.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일차적인 기능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어떻게 돼요? 이 의사소통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개념에서는. 두 번째는, 자, 이 언어적인 어떤 그런 언어의 어떤 사고적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개인의 내면 세계 속에서 사고하고 활동을 하는 어떤 구조화 또는 활동화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언어의 하나의 어떤 말을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내면 속에서 사고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고 구조화시켜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기는 어떤 언어는 지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접하는 이런 대상 세계에 이 명칭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명칭을 부여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추상화하고 그다음에 일반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구체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들 세계를 토막토막 분리하고 한계를 그어서 범주화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물이라든지 사실 그다음에 어떤 현상 이 하나하나 사물이나 사실 현상 이 하나하나의 명칭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지시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언어는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어떤 집단의 공통적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기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같은 말을 사용하는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그 집단 단위별로 여기는 사회적 어떤 그런 그 이런 어떤 응징력을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서 그래서 공통되기는 있던 삶의 모습인데 그들이 삶을 어떤 모습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에서 응징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다라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통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한민족, 뭐 이런 한민족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뭐 나가자, 뭐 싸우자, 이기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한민족의 고유성을 이렇게 통해서 그런 민족의 응징력을 갖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는 언어의 어떤 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의 어떤 그런 창작에 사용될 때 발휘되는 이런 어떤 미적 기능을 추구하기 위해서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이런 어떤 개념과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언어는 어떤 면은 송신자와 수신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구조화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서 그것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대상 세계에서 뭐 추상화하고 그 어떤 사실과 그런 어떤 사물과 현상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이것을 또 구체화하고 일반화시켜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들만의 어떤 공통적인 삶을 추구해서 그게 응징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언어다. 그래서
언어는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언어의 어떤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그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청소년의 그 언어 문화입니다. 청소년의 이 언어 문화는 청소년의 그 언어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청소년 하면 우리가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9세 이상,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24세 아니 저 24세 이하 이런 사람들의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하인 사람들의 어떤 일상 언어라든지 생활 또는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문화, 출판, 가요 이런 어떤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 이 언어 문화라고 할 때 여기에서 실생활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서 표준화 이외에도 뭐 은어라든지 이제는 어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표준화 이외에도 유행어라든지 은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비속어, 욕설, 통신용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포함된 것이 이제 언어다라고 우리가 크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어떤 특징 중에서 하나가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이제 은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은어. 근데 은어는 여기에서는 그 은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1980년대 이전의 은어 사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생들이 사실 그 언어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일반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고등학생도 이제 유행어나 언어를 많이 이제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언어가 사회 전체에 이제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기보다는 근데 어떤 사회와의 어떤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에서 이들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인터넷이 어떻게 돼요? 이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어떤 언어, 속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들이 이제 급속한 보급으로 해서 이제 통신 언어들이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언어, 속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통신 언어의 어떤 주도층이 누구냐 하면 이 주도층이 누구냐면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사용을 했지만 이게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사이버상에서 이제 확산되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대상이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는 이제 또 뭐가 활성화됐습니까? SNS가 활성됐잖아요. 그죠? SNS. 이 SNS가 활성되면서 이제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는 이제는 온이나 오프라인,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 내에서 또래 집단 사이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이제는 실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단어의 어떤 뭐 축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함축, 그다음에 어떤 비약, 합성, 욕설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돼서 온갖 이제 신조어들이 난무하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언뜻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경우가 이제 발생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사용되면서 기성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양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주류 문화가 이제 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알아들을 수 없어서 세대 간 어떤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욕설이 난무해서 청소년의 어떤 언어 사용에 어떤 문제가 아닌 이 문화라고 이런 것들이 일컬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게 반문이 든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문화라고 일컬 수 있을까요? 뭐 하여튼간에 오늘날 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라든지 어떤 비속어는
이제 모든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제 신조어도 매우 빠르게 여긴 변화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화 사회에서 사용하는 이제 어떤 언어라든지 비속어는 단순히 이제는 어떤 그런 이 화를 표현하는 용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다양한 감정, 이런 어떤 다양한 감정을 이제 표현하고 그다음에 어떤 게임의 놀이를 즐기는 이제 놀이고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이 통신 언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의 어떤 영향을 줬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주류 문화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청소년 언어에 대한 이제 관심이 어떻게 돼요? 이제 증폭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는 어떻게 돼요? 적어도 이제는 사이버 세상에서는 주류 문화가 됐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엄연히 이제 어떻게 돼요?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문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어떤 알아들 수 없는 이런 어떤 욕설, 그다음에 어떤 비속어, 어떤 통신 용어 이런 것들이 문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반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거쳐오면서 이제 엄연한 이제 문화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의 언어 문화는 이들만의 어떤 하위 문화를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라 볼 것인지 이런 이제 문제가 또 우리들의 어떤 그런 삶 속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청소년들은 자신들끼리 사용하는 이런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어휘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외부와 자신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이를 어떤 구체화하는 의식들이 이제 기성세대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은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에 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를 포함해서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고유의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청소년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유한 청소년 문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해서 언어를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도 있는데 그 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를 보면은 누구 있냐면 이제 슈와르츠와 이제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자 미국의 청소년들이 또래들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들이 성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와는 전혀 달랐다고 이제 여기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러한 차이는 자 사회적 구조와 어떤 사회적 현실을 경험하는 이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성세대의 문화와 구별되는 이러한 청소년들만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만의 어떤 문화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언어가 이제 새롭게 또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새롭게 이제 문화로 이제 형성돼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이 언어 문화에 대한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과 어떤 그런 문화의 어떤 특징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휴대폰, 인터넷. 이것은 다양한 어떤 매체나
사이버 공간의 언어와 현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 언어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언어 사이에 어떤 경계, 이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통을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의 언어 문화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박 교수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어떤 언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정체성 탐색으로서 어떤 새로운 이제 담기다 이런 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새로움을 담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해요? 청소년 세대가 지닌 이 문화의 특성을 얘기를 할 수 있다. 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정체성 확립으로서의 그런 어떤 세대 권력을 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언어 문화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다른 세대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어떤 태도는 청소년 세대가 어떤 그들 세대만의 권력을 응축하기 위한 이 어떤 문화 특성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적으로는 뭐냐면 자, 놀이적 특성으로서 이제 여기에 어떤 그런 즐거움을 주는 이제 어떤 지향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언어 활동은 자, 참여자 간에 어떻게 돼요? 묵시적으로 있던 합의된 이 규칙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의 약속 속에서 언어적 실천이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청소년의 의사소통은 어떤 인터넷에서는 언어 유희와 같은 이런 어떤 그런 이 언어 유희와 같은 이런 집단적 실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언어 유희는 언어 코드가 공유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분출적 특성이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언어 문화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형태의 그 언어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억압된 욕구를 표출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탈출구를 지향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 분출적 이 특성은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청소년의 언어의 문화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함축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억압된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이런 탈출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언어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언어 문화의 어떤 특성의 그 어떤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한 어떤 집단적 이런 소란 현상이 어떤 경음화와 고성화 현상, 그다음에 언어, 비속어, 욕설, 증거 이런 것들로 이제 증가로 인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설명을 이제 누가 했느냐면 이제 박용성 교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 집단적 소란 현상, 이런 집단적 소란 현상이라는 것은 자, 이 집단적 청소는 현상인 것은 자, 통제되지 않은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어떤 소집단으로서 이제 어떤 놀이라든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여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필요한 경우, 필요한 어떤 그런 이상으로 떠들어 주의를 어떻게 돼요? 소란스럽게 하는 이런 어떤 현상을 이제 집단적 소란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둘째는 경음화와 이제 고성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어떤 그런 여기 줄어들고 그다음에 날카롭고 그다음에 건조한 이러한 어떤 어감이 증폭되는 이러한 경음어와 옥타브가 올라간 흥분하고의 하는 어떤 고성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사이버상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전화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전화를 할 때 보면 이제 음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자기 주장만을 막 내세워 가지고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더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날카롭고 건조한 이런 어폭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면 경음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경험화되고 이제 어떤 옥타브가 올라가는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셋째는 뭐냐 하면 자, 은어라든지 어떤 속어, 욕설 이런 것들로 인한 증가로 인해서 이제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비밀스러운 언어 세계를 향유해서 이제는 기성세대를 따돌리고 그다음에 동질적인 이러한 결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잦은 은어와 속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일상 언어 생활에도 이제 어떻게 돼요? 욕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이제 지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 속에서 우리가 이 청소년의 언어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일상의 언어와 통신 언어 그러니까는 이제 청소년들의 그런 언어 문화를 살펴보면 이제 일상 언어 그다음에 이제 통신 언어가 있죠. 통신 언어. 이 통신 언어가 어떻게 돼요? 혼재하고 있다는 거죠. 혼재되어 사용하고 이제 있어서 둘이 어떤 면에서는 구분이 이제는 어렵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휴대폰 속의 어떤 통신 언어,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속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이런 게임 언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어떻게 돼요?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10대 청소년들이 이제는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형성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제 대중가요라든지 뭐 인터넷 소설, 방송, 그다음에 간판 광고, 도서 이런 어떤 다양한 매체 속에서 이제는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 언어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에 영향을 이제는 실적으로 보면 미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듣고 뭐 읽는 이 언어들과 그다음에 쓰고 말하는 언어 모든 언어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이제 언어 문화로 보고 이들을 다양하게 이제 폭넓게 어떤 면에서는 살피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은어와 이제 어떤 우리 비속어를 살펴보면 자,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에 있어서 가장 우려의 목소리가 집중되는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은어, 또 신조어, 비속어 이런 것들은 실적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욕설 문화잖아요. 이 욕설을 포함해서 하는 이런 것들, 응? 이것들이 지나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대화를 살짝 엿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반이 넘게 어떤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은어구, 신조어구, 비속어 이런 것들을 어떤 면 들으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의 어떤 언어를 가르쳤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어떤 그런 사이버상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은어는 뭐냐면 자, 특수한 집단이나 어떤 계층 그리고 어떤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이 언어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집단의 어떤 그런 이익과 비밀 유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 풍자와 신선한 어떤 표현력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조직에 대한 어떤 소속감과 그다음에 집단 의식을 강화하고 금기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일시적인 쾌감과 욕구 불만을 표출을 하는 이런 어떤 사회 구조의 복합성에 의해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어떤 이익, 비밀, 사회 풍자 이런 것들의 어떤 소속감이나 집단의 강화, 그다음에 금기의 목적, 일시적인 쾌감과 욕구 불출.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욕구 불출. 그래서 욕구 불출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이런 쾌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기성세대와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시적인 쾌감과 요구 부실을 표출하는 이러한 쪽에서 은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비속어는 비속어는 점잖지 못하고 어떤 천한 말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대상을 낮추거나 그다음에 어떤 납잡는 말 이런 납잡나 그러니까 낮잡아 보는 말 이런 것들을 또는 어떤 비속어 속된 말로 어떤 말에서 보면 이 욕설이죠. 욕설과 같은 이러한 저속한 말을 뜻하는 속어가 이제 합쳐진 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비속어는 여기에서는 어떤 그 유머 있게 말하기 위해서나 그리고 반항적인 심리와 그다음에 냉소적인 심리에서 사용하기도 이제 하고 있다는데 자 기이한 표현을 써서 타인을 놀라게 하거나 그리고 사태를 쉽게 표현하면서도 대화 상대 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사용 목적은 유머 있게 말하기, 그다음에 반항적인 심리, 사태를 쉽게 표현하고 대화 상대 간의 어떤 친밀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은어와 비속어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청소년의 이 언어와 이 어떤 비속어를 사용하는 어떤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까 있잖아요. 생각이나 뭐가 있다 그러시죠? 신념, 그다음에 또 성격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집단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가치와 표현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언어의 어떤 문화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어떤 심리적 욕구와 특징을 일반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여간 나타나는 결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언어와 비속어를 사용하는 어떤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자 문화의 어떤 그런 공유적 차원에서 기성세대와 다른 그들만의 어떤 차별된 이런 어떤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일상적인 욕설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화 어떤 면에서 보면 욕설 사용이 대화하고 그다음에 욕설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와 동등이야.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밀할수록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모여 있을수록 이 욕설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새롭고 자극적인 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것을 친구 사이에 퍼뜨리는 이런 어떤 것을 이제는 자랑 삼기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랑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정상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제 해 나가자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또 이제 반영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또 세 번째는 또래 집단에서 어떤 소외되거나 이런 뒤처졌다는 이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강박관념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불평과 불만이 담긴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더 강한 표현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어떤 자극적인 색채라든지 어떤 영상 이미지를 이루어진 이 매체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평범한 언어 표현 속에는 별 감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비속어의 경우에도 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거친 의미를 지닌 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두루 알아 사용하는 이 보편성을 지닌 말에는 어떻게 돼요? 어떤 별 이제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는 별 매력이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 추구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뤄간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 언어 사용과 표현에 있어서 이제는 재미있고 그다음에 편한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면에서는 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어떤 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마다 이 규범과 이제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약속. 규범과 약속이 있다.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하는 집단이나 사회 규범, 그다음에 어떤 사회마다 규범과 약속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규범과 약속을 지키려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당장 편안하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섯 번째는 자,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생각하고 이제 표현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런 어떤 공격적인 말투가 이제는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에게 자, 습관이 된 청소년들은 자신은 별 의미가 없이 이제 말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차갑고 공격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불쾌감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해와 갈등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이런 어투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별다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어떤 면에서는 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또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해봐야 된다. 실적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언어와 비속어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만의 어떤 그런 그 집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기성세대와 어떤 그런 그 갈등 관계를 유발시키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런 그 비속어를 이제 은어와 이제 비속어를 이제 사용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욕설 사용에 어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그 이제 욕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자, 청소년이 욕설을 배우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예? 청소년이 욕설을 배우는 시기는 여러분들 언제일 것 같아요? 자, 사이버 이 세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유소년기의 그 아이들이 놀이터나 길거리에서 깔깔거리며 욕설을 하는 모습은 뭐 충격적이지만 아주 생소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뭐 당연하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욕설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 이 73.6%가 초등학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이 학생들이 얘기도 못하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하면서 놀러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욕부터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73.6%가 이제 그 처음 이제 욕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주변 친구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어떻게 욕설을 배우냐면 주변 이제 친구들 통해서 이제 되고, 그리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성별에 따라서 이게 욕설을 배우는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는 남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거의 뭐 41.5%를 차지하고 있고, 여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의 고학년 이런 어떤 욕설을 이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여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50.4%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욕설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 시기에는 자, 초등학교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이제 그 시기가 조금 빠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언어는 여학생들이 빠르게 시작하는데 이 욕 배우는 거는 또 남학생들이 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남학생들이 빨리 배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놀이터나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부터 배웁니다. 근데 그게 욕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욕설 사용입니다. 욕설 사용.
자, 그래서 자,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런 어떤 웹사이트에 올라온 어떤 게시글을 우리를 이제 한번 살펴봤나 봐요. 23만 건을 가지고 분석을 이제 했는데, 자,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 결과 여기를 이제 국민 대통합위원회에서 이제 2015년도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게 살펴봤는데 32점 어떻게 하면서 한 3%. 여기에서는 32점 여기에 3%가 욕설이라든지 어떤 상처를 주는 말, 그다음에 또래끼리 사용하는 어떤 은어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져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욕설의 대상은 누구예요? 욕설의 대상은 친구가 48%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매일 그런 어떤 사용하는 것은 이제 한 20%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에서 그냥 문 안 닫고 그냥 간단히 있으면서 이런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기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한 20% 정도가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20%다. 그래서 거의 매번 사용하고 매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20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감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형용사 뒤로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욕설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욕설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 참 이게 우리가 뭐 좀 수업 중에 사용하기가 좀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욕설의 생리를 살펴보면 제일 이제 한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씹새끼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제일 많이 남녀 간의 어떤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들의 이제 어떤 거부감이 어떻게 돼요? 남학생들보다 이제 어떤 크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욕설의 어떤 세기에 대해서 인식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발 뭐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 성과 관련된 저속한 표현임에도 어떻게 돼요? 남학생들이 인식하는 욕설의 세기는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 실적으로 보면 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자, 이런 시발 뭐 예를 들어 족같애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욕설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감탄사나 형용사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개 새끼, 그 다음에 미친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친 새끼 뭐 이러한 경우에는 친한 사이로 이제 쓰이는데, 여기에서 보면 저기 특이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이제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존나의 경우에는 흔히 정도 부사로 사용할 정도로 이제 욕설의 세계가 이제 낮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존나라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욕을 얘기한 건데, 욕설의 세계는 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욕설을 사용하는 어떤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어떻게 돼요? 하루에 어떻게 됩니까?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하루에 1 내지 2번 사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두 번 사용하는 응답자가 많이 나타났고, 가장 많이 청소년의 어떤 욕설 사용이 이제 심각한 수준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욕설 사용의 그럼 원인은 뭐냐,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청소년이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는 자,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친목 도모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청소년들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친구들과 어떻게 돼요?
이 비밀을 터놓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서로가 어떻게 돼요? 친하다는 것을 알리고 느낄 수 있는 이 매개체가 뭐냐면 이 매개체가 욕설이라는 거예요. 욕설. 매개체가 욕설.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 욕설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어떤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설을 주고받아도 어떻게 돼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임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구들과의 어떤 친목 이런 도모를 인해서 욕설을 드러내는 행위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이런 만든 사회 속에서 이 권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계층 이런 형성을 권력이나 계층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또 욕설을 우리가 그런 어떤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말하고자 하는 이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뭐 쫓나, 혹은 뭐 존나 이게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 기존의 사전적 의미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남성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기를 어떤 면은 저속하게 이르는 말인 어떤 좆에 뭐 나를 붙여서 이런 어떤 수식어로 변형된 뭐 존나, 뭐 진짜, 뭐 완전, 뭐 정말, 너무 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해서 어떤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돼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남들에 비해서 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성인의 어떤 우리가 거울이다. 성인의 거울.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참 중요하다는 역할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부모라고 할 때 이제 보면 자녀는 아빠의 어떤 면에서 뒷모습 보고 이제 뒷모습을 보면은 뒷모습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거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겪어야 하는 어떤 이런 그 경쟁 구조 또 그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구분되는 어떤 그런 경제적 계급 사회 이런 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인이 되면서 이 겪어야 할 어떤 경쟁 구조, 경쟁 구조 그 속에서 구분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적 계급 사회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에서 은연중에 친구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런 사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러한 것 사고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남들에 비해서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을 약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남들에 비해서 약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사용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자, 욕설을 듣는 이 대상을 저주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욕설이 만들어진 어떤 본래의 어떤 의도가 뭐냐면 욕설을 듣는 대상을 어떤 면에서는 저주하거나 모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이 욕설을 사용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사춘기를 겪는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정해서 쉽게 어떤 분노하거나 어떤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감정 표현을 하기가 우리가 일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이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어떤 그런 감정 표현이 쉽게 이게 어떤 급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잡을 수 없는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어디로 뛸지 모르는 어떤 그런 럭비볼을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런 감정 표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에 거슬리는 욕설을 뭐 사용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욕설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저주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면 주저없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욕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시 어떤 대상을 저주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저없이 욕설이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을 이런 쪽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욕설의 의미를 모른 채 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욕을 배우게 된 시기가 이제 73.6%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라기보다는 저학년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보면 그 초등학생들 노는 그 놀이터에 나가면 뭐 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욕을 이제 배워오는 거죠. 실적으로 어린이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욕을 접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욕을 했던 이런 학생의 빈도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떤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 욕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돼요? 습관적으로 욕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욕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쉽게 내뱉은 것들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습관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욕들을 쉽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이제 우리가 여학생들 경우가,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야 짜식아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짜식아 그러면 어떤 얕잡아 보고 어떤 이렇게 비하하는 걸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같은 경우는 하여튼간에 어떤 습관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것이 욕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한번 사용하게 되면 이게 또 습관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어린아이들 보는 데서, 특히 우리가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성인의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있는 상태에서는 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